안녕하세요. 방금 전 소개받은 유플러스의 김현준입니다. 저는 보안 솔루션 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사의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기업 고객들한테 저희가 준비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 이후에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일 것 같은데 가볍게 몸도 좀 털어보시고요. 기지개도 좀 펴보시고, 너무 과격하게 하시면 또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 무리가 안 가는 수준 내에서, 저도 내년에는 이제 반백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몸을 좀 과하게 움직이면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서 좀 가볍게 몸을 좀 털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IT 경력만 이제 만으로 20년이 좀 넘었고요. 보안 쪽 경력은 2001년도부터 한 18년 정도 됐는데, 포티넷 쪽의 세미나는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제품이 네스크린이라는 제품을 KC정보통신에서 했었고, 그때도 포티넷이 경쟁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니퍼로 옮겨서 한 7년 정도 SE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경쟁사가 물론 이제 체크포인트라는 회사도 있고 뭐 시큐어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결국 주니퍼가 가장 많이 경쟁했던 회사가 포티넷이었고요. 그래서 경쟁사로 항상 만났었기 때문에 이런 포티넷 세미나에 올릴 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파이어아이로 회사를 옮겼는데, 파이어아이는 제가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2014년도인가요? 은행에서 내부망의 샌드박스 기능을 POC 하는데, 그때 또 포티넷이랑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포티넷이 아마 그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직접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팔로알토로 옮기니까 팔로알토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방화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경쟁사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초에 유플러스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년 동안은 이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를 했고요. 이 클라우드 보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고객한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이아스 같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그 클라우드를 보호해주는 목적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카스 형태의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형태로, 다시 말씀드려서 서비스 형태의 보안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국내에는 굉장히 생소했고, 통신 사업자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특히 또 그 플랫폼을 제공했던 N사가 있는데, 포티넷은 아니고 포티넷의 시큐리티 벤더니까 이 플랫폼을 제공했던, 오픈스택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했던 N사도 이런 형태의 구축은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코리아 팀의 지원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고생과 트라이얼 에러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테고,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보안을 적용할지, 그다음에 이미 도입을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 보안이다 보니까 그런 클라우드의 그 통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국내 클라우드 도입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사스 시장이 조금 더 크지만 이아스 시장도 그에 못지않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사스 시장이고, 그다음 맨 위에 있는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아스 시장이죠. 그리고 플렉세라라고, 물론 이제 라이트 스케일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익숙하실 텐데, 최근에 플렉세라가 라이트 스케일을 인수를 했고, 대부분의 그런 클라우드 관련된 통계들은 라이트 스케일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굉장히 많은 그 발표 주제가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통계 자료도 보면은 고객이 결국에는 싱글 클라우드보다는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싱글 클라우드로 가고자 하더라도 원타임에 온프라미스 있는 걸 다 클라우드로 옮겨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일정 자원은 워크로드는 온프라미스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자원을 먼저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를 당분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서울 리전뿐만 아니라 올해도 도쿄 리전에 AWS가 한 2시간 이상씩 장애가 발생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클라우드만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뭔가 좀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 왜냐하면은 AWS보다 애저나 GCP가 좀 더 저렴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특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각각 클라우드마다 특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여러 지표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 형태도 보시면은 처음에 클라우드가 많이 활성화됐던 영역이 아무래도 대외 서비스요.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 게임같이 굉장히 트래픽 증가폭이 큰 이런 대외 서비스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IT 환경들, ERP라든지 SAP 같은 IT 환경 쪽에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대한항공이 대기업 최초로, 국내 대기업 최초로 모든 ERP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로 옮기겠다, AWS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LG그룹, 제가 속해 있는 LG그룹도 전체 LG그룹이 2025년도까지 90% 이상의 IT 자원들을 다 클라우드 옮겨가겠다 이미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IT 자원들을 80% 이상을 향후 5개년 이후에 다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클라우드가 대외 서비스뿐만 아니라 IT 자원에 대한 ERP와 SAP 같은 IT 자원에 대한 활용 용도로도 많이 사용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보안 쪽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대외 서비스보다는 IT 서비스에 대한 보안 니즈가 더 필요한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대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웹에 관련된 포트만 적절히 필터링 해주면은 어느 정도 보안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ERP나 SAP 같은 IT 시스템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은 APT 솔루션이라든지 제가 파이어에 있었지만 APT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DLP 같은 솔루션들 이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은 복잡한 솔루션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예상에는 이런 IT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니즈가 늘어날수록 보안에 대한 니즈나 아니면은 요구사항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안에 대한 이슈가 이 클라우드 도입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결국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내가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맞추는 게 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속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 최근에 발생했던 사고가 하나 있었죠. 올해 초에 발생했던 캐피탈 원이라는 회사의 금융회사인데 이 회사가 AWS 홈페이지에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성공 사례로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AWS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레퍼런스 모델이죠. 근데 불행히도 올 초에 약 1억 600만 개 정도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이 됐죠. 우리나라 국민 인구수보다 한 2배 이상 많은 이런 신용카드 정보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이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19년 3월 달에 유출이 실제로 됐었는데 이게 확인된 건 7월 달이에요. 근데 7월 달에 확인된 것도 이 캐피탈 원이라든지 아니면 FBI 같은 수사기관이 확인해서 확인된 게 아닙니다. 이게 이 공격자가 실제로 와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유출했다고 되어 있고 이게 개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한 30대 정도의 여자 엔지니어였는데 이 엔지니어 한 명이 19년 3월 달에 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몇 달 후에 슬랙이라든지 아니면 깃허브 같은 데다가 그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가 한 소행에 대해서 떠들다가 그 슬랙에 있는 내용을 본 지인이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FBI에 신고하면서 이게 들통이 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제가 파이어에 있을 때도 가장 항상 강조했던 게 이런 대규모의 유출 사고나 대규모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공격 조직은 개인의 소행이 어렵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션 스테이트 스폰서를 받고 있는 특정 그 집단의 후원을 받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공격이 아니고서는 이런 대규모의 피해를 유발시키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이걸 그 공격을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와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 공격을 성공했다. 이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 규모가 어땠냐면은 금융 쪽에서 발생했던 전체 사고 중에서 유출 규모로만 보면 세 번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펙스라는 데가 약 1억 4,500만 정도 됐었고, 캐피탈 원이 1억 600만, 한 3위 정도로 그만큼 피해 규모가 컸었던 사례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CNN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그럼 IT 측면에서, IT 보안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생기고,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도입한 이후에 어떤 차이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U+의 클라우드 보안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 기업의 IT 환경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점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본사. 그리고 보통 지사나 지점들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나 데이터 센터와 IPsec VPN으로 터닝이 돼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클수록 지점 쪽이나 지사 쪽에는 보통 보안 솔루션을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고요. 본사나 데이터 센터의 보안 솔루션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보안 솔루션, 방화벽이나 IPS, SSL 디크립션, QoS와 같은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구성을 해놓고, 지사 사용자들이 내부에 있는 그룹웨어를 사용할 때는 VPN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 나갈 때는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보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백홀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사에서 VPN을 통해서 본사로 트래픽을 모아서 본사에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스크리닝을 받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나가는, 그래서 통제를 하는, 지사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통제를 하는 이런 형태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장점은 지사별로 보안 솔루션이 필요 없으니까 구축 비용이나 운영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지사 간의 보안 정책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동 근무자들, 출장자나 아니면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영업직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SSL VPN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기관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보통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는 모든 자산들이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사에 대한 컨트롤도 가능하고, 이동 근무자에 대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본사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관리 가능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죠.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클라우드를 이미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클라우드를 검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아스랑 사스. 이아스는 AWS와 같은 그 CSP들 얘기하겠고요. 그다음에 사스는 5365나 구글 G수트 같은 이런 사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룹의 IT 리소스들이 이아스나 사스로 전환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본사 쪽으로 백홀링되는 이런 구성들, 지사에서 백홀링돼서 클라우드로 접속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는 사실 인터넷 업무만 했기 때문에 크게 딜레이나 이런 거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사스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5365, 특히 그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것들을 지사에서 본사를 경유해서 클라우드를 접속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필요 없던 대역폭들이 사스나 이아스를 쓰기 위해서 본사에 더 필요하니까 그만큼 대역폭 확장이 본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대역폭 확장에 따른 보안 솔루션에 대한 확장도 추가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클라우드를 직접 접속하는 이런 니즈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클라우드 직접 접속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데 보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지사별로 그런 본사에 있는 보안 솔루션과 동일한 솔루션들을 다 구성을 할 거냐? 그러려다 보니까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운영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동근무자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동근무자도 기존처럼 본사로 백홀링 해가지고 사스를 접속하게 하려고 하니까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직접 클라우드를 접속하게끔 허용을 하자니 불안한 거죠. 내부 임직원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입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내부 IT 자산들이 올라가면은 이 클라우드에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왜냐하면 이아스와 같은 클라우드 시스템들은 인터넷상에 오픈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해커들이 좀 더 많은 공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아까 캐피탈 원처럼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고민, 이게 이제 두 번째 클라우드를 전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고민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스에 대한 고민. 5365나 구글 G수트 같은 이런 사스를 도입했을 때 기존의 이메일 시스템들이 우리 자산에 있을 때는, 내부에 있을 때는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5365로 예를 들면은 엔터프라이즈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용 계정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엔터프라이즈 계정을 통해서 이메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이메일을 개인용 계정으로 다시 외부로 전송한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죠? 방화벽이나 아니면은 차세대 방화벽, IPS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필터링할 거냐에 대한 고민. 결국 이제 데이터 유출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원드라이브 같은 공유 폴더, 이 공유 폴더를 통해서 랜섬웨어의 악성 코드가 내부로 확산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그게 사스를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고민. 그래서 결국에는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런 지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스를 도입했을 때 데이터 유출에 대한 거, 그다음에 데이터 악성 코드가 내부로 확산되는 거 어떻게 방지할 거냐에 대한 고민. 이런 크게 세 가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거는 이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IM이라든지 AD, MFA 같은 뭐 신원 확인을 위한, 인증을 위한 이런 보안 기능들도 있고, 그다음에 방화벽, IPS, 와프와 같은 네트워크 보안도 있고,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보안도, 여러 가지 보안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아스에서 얘기하는 보안이라는 거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 사용자망에 대한 보안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이아스에서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아스는 자체만 보호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결국 사용자가 이 이아스를 어떻게 안전하게 그다음에 빠르게 접속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다음에 사스에 대한 고민, 사스에 대한 보안은 보통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캐스비라는 게 있죠.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해가지고, 이 캐스비라는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사스를 이용하기 전에 중간에 이 캐스비라는 브로커를 통해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DLP나 가시성,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망에 대한 보안이 되겠죠. 근데 이아스 보안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아스의 보안 모델은 쉐어드 리스판저빌리티 모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인프라 자체에 대한 보안은 AWS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상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도 AWS가 제공을 합니다. 근데 결국엔 이 AWS 위에 올라가는 EC2 인스턴스와 같은 가상 서버들,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결국 고객이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툴들을 제공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 IAM도 있겠지만 네트워크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ACL이나 시큐리티 그룹 같은 그런 기본적인 보안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건 무료로 제공을 하죠. 근데 문제는 네트워크 ACL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ACL이죠. 패킷 필터링. 단순하게 스테이트를 관리하지 않는 원웨이로만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보안 기능이고,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제어는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브넷 단위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VPC 내에서 서브넷이 굉장히 많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관리해야 될 보안 정책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어디서 어떤 게 열려 있고 어떻게 막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트래픽 로그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네. VPC가 또 확장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보안 정책을 또 어떻게 일관화시킬 거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와프나 IPS 같은 차세 방화벽은 유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객들이 선택하는 게 서드 파티 보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서 인라인 방식이나 아니면 에이전트 방식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보통 고객들이 선택하는 방식인데, 자 먼저 이제 VPC를 하나를 예를 들고요. 그다음에 멀티 에이지 구성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을 할 테고, 그다음에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에 ELB를 통해 가지고 로드 밸런싱하는 전 기본적인 구성. 여기서 만약에 네트워크 인라인 방식을 구성을 한다, 와프나 차세대 방화벽을 여기 오늘 그 주인공인 포티넷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구성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구성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뭐 네스크린이나 아니면 팔로알토 같은 방화벽을 온프라미스에서 구성할 경우는 트랜스페런트 모드가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 구성 변경 없이 구성이 가능했는데, AWS 같은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안에서는 L2 모드가 구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L3 모드로 구현이 돼야 되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트워크 구성 변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인그레스 트래픽,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항상 중간중간 소스 나트가 걸린다는 거예요. ELB에서 한번 나트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방화벽을 통과하면서 또 소스 나트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EC2 인스턴스 최종 서버 쪽에서는 액세스 로그에 찍히는 그 소스 IP들이 바로 앞에 있는 ELB IP나 아니면 방화벽의 IP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중에 침해 사고 발생했을 때 실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트래킹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이런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통계 자료에서 결국 고객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비용이 2배, 3배 든다는 얘기죠. 내가 AWS 애저를 쓴다 그러면은 AWS에 100원을 내고 애저에 또 100원을 내야 되는 비용도 2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AWS 애저를 동시에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의 클라우드별로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토 스케일링만 하더라도 AWS 구현한 오토 스케일링이 틀리고 애저에서 구현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저에는 또 뭐 AWS 없는 개념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WS에 성공적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동일하게 애저에 동일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장담 못한다 얘기죠. 그리고 보안 정책에 대한 관리도 2배, 3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 고객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방식은 이런 에이전트 방식이죠. 그래서 EC2 인스턴스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호스트 IPS와 같은 기능들을 적용하는 이런 형태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 방식도 결국 고객이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기능 방식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애 발생했을 때 굉장히 트러블 슈팅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 에이전트 설치를 위해서 또 추가적인 리소스가 필요하고요. CPU 전을 또 할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멀티나 하이브리드는 마찬가지로 비용이나 운영에 대한 부담이 2배, 3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SaaS를 도입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들, 그다음에 원드라이브 같은 공유 폴더를 통해서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가 내부로 확산되는 행위들, 외부로 들어오는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SaaS를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보안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U+는 제가 작년 초에 입사를 해서 결국 기업 고객들한테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통신 사업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회선과 상면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클라우드를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컨셉으로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저희 IDC에 평촌 IDC를 포함해서 국내 한 6개 정도의 IDC가 있는데, 그중에 평촌 IDC는
메가 IDC라고 저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1센터는 이미 다 찾고 2센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2센터마저도 이미 다 입점이 끝났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IDC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여러 개의 IDC의 이런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을 구축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저희의 또 가장 큰 장점이 평촌 IDC의 AWS나 Azure, 그다음에 올해 안에 구글까지 이런 메이저 CSP들이 다 입점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과 Azure를 DX 링크를 다이렉트 커넥션을 직접 외부 전용선이 아니라 내부 랜 구간처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ER를 통해서 Azure랑도 익스프레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직접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 고객들이 지사나 아니면 이동 중에 클라우드에 있는 IT 리소스를 사용할 때 최단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서 저희가 보안 서비스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명과 아니면 회선과 결합한 이런 보다 저렴한 경제적인 보안 상품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네트워크와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IDC에 만약에 온프라미스 환경을 구성한다 그러면 IDC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DXER를 통한 로우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AWS, Azure,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별로 각각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 없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단일화된,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운영 포인트도 단일화시키는 이런 구성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멀티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보안 서비스 형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 올리는 솔루션이 포트넷입니다. 아무래도 포트넷이 시장에 마켓쉐어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제공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넷을 올려서 지금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P사라든지 F사 같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올리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델은 이 세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들을 원하는 형태로 올려서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도 필요하면은 우리가 직접 해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고객이 직접 하는 형태로도 가능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IPsek이 만약에 있는 경우, IPsek이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사에는 보안 솔루션들이 없지만 본사를 통해서 백홀링해서 쓰고 있던 이런 구성들, 근데 클라우드를 도입하자니 지사에서 직접 클라우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고객들, 이런 고객들은 기존의 IPsek을 본사로 터널링돼 있던 이런 터널을 저희 쪽으로만 터널을 바꿔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본사 쪽도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IPsec 터널을 구성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SSL VPN을 이용하셨던 이동 근무자들도 저희 플랫폼으로 SSL VPN 터널링을 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가장 빠르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가 있고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제공 서비스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포트넷을 포함한 차세대 방화벽, 그다음에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와프, 클라우드 DLP 같은 기능들, 그다음에 DB나 시스템 접근 제어 같은 기능들, 이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이것들이 지금처럼 AWS 내 인스턴스 위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은 싱글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멀티 포인트들, 멀티 클라우드를 동시에 접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클라우드 보안을 도입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본 지사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다 이런 구성일 경우에 기존 방식처럼 백홀링 형태로 본사를 거쳐서 이용할 필요 없이 이용하게 됐겠죠. 저희 서비스를 도입을 안 하게 되면은. 그리고 각각의 클라우드 인프라별로 각각의 보안 솔루션들을 구성해서 운영하셨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되면은 중앙에 위치한 저희 플랫폼이 마치 거대한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접속이 가장 빠른 경로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근무제에 대한 접속 경로도 최소화시키고 최단 경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보안성 강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도입하신 클라우드들이죠. AWS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들이고, 그다음에 구글과 같은 사스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결국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기업 임직원들이 되겠죠. 지사에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동 중에 이용하시거나,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IT 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하실 거라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처럼 이 사내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들,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들, 이거를 각각의 포인트별로 운영을 할 거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사용자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같은 통신사업자입니다. U+와 같은 통신사업자. 이 U+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에서 각각의 포인트별로 보안 솔루션을 구성하거나 운영하실 필요 없이 이 경로상에 있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그 사용자나 아니면 클라우드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DX나 ER과 같은 이런 전용 클라우드랑 직접 연결하는 전용선은 현재 국내에서는 U+와 킹스만 가능합니다. 근데 킹스는 회선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상면에 대한 제공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멀티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상면과 회선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U+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IPsec 터널을 통해서 내부에 클라우드 접속하는 경로를 최단 경로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제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사에서 인터넷 나갈 때 저희 플랫폼을 거쳐서 인터넷 나게끔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제어라든지 아니면 URL 필터링 같은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SSL 디크립션을 통해서 암호화된 트래픽을 통해서 유입되는 악성 코드들, 랜섬웨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각각의 포인트별로 사용자망 별도, 서비스망 별도로 구성할 필요 없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중앙에서 사용자망과 서비스망을 동시에 보호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그 서비스망에 대해, 그 IT망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외부 서비스에 대한 보안 기능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나 뭐 KT, SK 브로드밴드와 같은 가입자들이, 일반 가입자들이겠죠. 이거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아니라 이런 일반 가입자들이 만약에 게임 서비스나 이커머스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있는 걸 이용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CDN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CDN 서비스가 U+ 내에만 팝이 있는 게 아니라 KT나 SK 브로드밴드에도 IDC에도 저희 CDN 팝이 있습니다. 그리고 GSLB 기능을 통해 가지고 가입자가 위치해 있는 가장 최단 경로의 CDN 서비스 서버 팜으로 트래픽을 우회시키고, 그 CDN 서비스를 통해서 1차 그 동적 그 콘텐츠를 제외한 수동 그 스태틱 콘텐츠들이 먼저 서비스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오리진 쪽으로 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CDN 이후에 저희 플랫폼을 거쳐서 보안을 적용받은 이후에 클라우드에 있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U+가 가장 잘하는 영역 중이 그 통신사업자 영역이 크게 세 가지죠. 모바일 쪽하고 유선 쪽하고 그다음에 홈 TV 쪽, 인터넷 이쪽인데, U+가 가장 잘하는 영역, 그 중에
모바일 쪽은 뭐 아시는 것처럼 3등 사업자고, 그다음에 유선 쪽은 KT 다음에 저희고요. 그다음에 홈 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CJ 헬로비전도 인수하면서 마켓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팔로알토가 이제 전 직장인데 2017년도에 그때 아이러니하게 이제 유플러스의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AI 스피커, 클로버 아시죠? 클로버 AI 스피커 그 서비스를 AWS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플러스가. 근데 저는 이제 유플러스가 저희 고객이었죠. 그래서 AWS에다가 이제 팔로알토 방화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해 2017년 추석이 굉장히 길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휴가 며칠 내면 열흘 이상 쉴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제가 추석 연휴 내내 AWS 내에서 팔로알토 방화벽을 설치했다, 삭제했다, 이 작업을 정말 추석 연휴 내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 온프라미스에서 갖고 있던 컨셉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비근한 예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NLB라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가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NLB가 이제 막 나올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AWS 컨설턴트조차도 NLB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NLB가 나오기 전에는 그 CLB라는 게 있었죠. 클래시컬 로드 밸런서. 그게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버추얼 IP가 그 위에 생성되는데, 그 버추얼 IP가 고정 IP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FQDM 방식의 URL 기반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상단에 있는 팔로알토 방화벽에서 넥스트홉으로 버추얼 IP로 트래픽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FQDM 방식으로 나트를 적용해줘야 돼요. 데스티네이션 나트를. 근데 그게 제공이 안 됐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팔로알토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편법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서 람다 스크립트 이용해가지고 람다에서 그 FQDN의 IP 어드레스를 모니터링 하다가 뭔가 IP가 바뀌면은 다시 그 API 통해서 팔로알토 방화벽에다가 룰을 적용해주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고객한테. 근데 또 하나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은, 그 서버들, EC2 서버들이 아웃바운드로 트래픽을 나가는데, 근데 페일업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AWS의 구성은 플랫한 구조입니다. EC2 서버가 바라보는 넥스트합이 ELB가 아니에요. 그게 서브넷 어소시에이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그 자동 할당되는 게 결국 팔로알토 방화벽이었는데, EC2별로 팔로알토 방화벽의 넥스트업을 하나로 바라보고 있겠죠. 근데 이중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만약에 바라보고 있는 팔로알토 방화벽이 문제가 생기면은 EC2에서 넥스트업이 사라지는 거죠. 갈 경로가 없어요. 그렇다고 HL을 구성하자니 HL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ENI 인터페이스가 DTT 됐다가 어태치가 다시 되는데 그게 1분 이상 걸립니다. 그것도 사용하기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은, 팔로알토에서 상대방 서로 피어를 맺고 있는 두 대의 방화벽의 트러스트 인터페이스 쪽을 서로 트래킹을 해요. 주기적으로 핑을 통해서 트래킹하다가 만약에 상대방의 응답이 없으면은 그거를 HTTP 메시지를 포스트 메시지로 API 게이트웨이를 보내서 API 게이트웨이에서 람다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서브넷 어소시에이션을 변경시켜주는, 이런 굉장히 말씀으로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을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까지는 만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그 프로젝트를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AWS 내에서 뭔가 보안 솔루션을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애저나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프라미스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AWS 내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AWS 내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애저 내에서 보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클라우드의 어그노스틱한 이런 플랫폼을 저희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동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그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그런 실패담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쪽에 연락처는 여기 없지만 제가 요 근처에 있을 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연락처가 있습니다. 거기서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 기업 쪽에 상품에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거기 대표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